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민과 아프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마감 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내 미군 철수 시한은 오는 30일로 언급하며 이 시한을 넘기더라도 미국민과 미영주권자, 동맹 국민과 취약한 아프간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가용한 모든 외교, 경제 지원 수단을 사용해 피난민들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탈레반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4일 이후 현재까지 약 8만 2,300명을 미군 또는 동맹 항공기에 실었다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공수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이후 미국은 8만 8천 명을 이송했다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여성과 아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정부가 오늘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겨냥한 테러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자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해당 장소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경보 발령 직후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도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프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카불 공항을 겨냥한 테러 공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 테러 위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ISIS의 아프간 지부인 ISISK가 카불 공항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익명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기 직전 바그람 기지 등지에서 수감됐던 ISISK 조직원 수백여 명을 석방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 병사들이 즉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군 지휘관들에게 병사들의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가 어제 공개한 메모에서 의료 전문가와 군 수뇌부와 신중한 논의와 대통령의 지지 아래 미군 장병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병력을 보호하고 미국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는 구체적인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각 군이 이와 연계한 진행 상황을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재 미군 장병 약 8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 이후 미 국방부 내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병들이 향후 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합법적인 명령이라며 병사들이 명령에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 가능성 있는 모더나 백신 163만 회분의 접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오늘 사용하지 않는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섞였다는 보고가 복수의 백신 접종 시설로부터 들어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생성 관계자는 일부 오염 가능성 있는 백신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접종에 따른 부작용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 유통을 맡은 다케다 제약은 오염 가능성 있는 백신과 제조 과정이 동일한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주의 차원에서 유통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이 중단된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현지 백신 제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다케다 제약은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모더나 측에 긴급 조사를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스페인에서 제조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매달 $2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드 베스티안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는 어제 이런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직원들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티안 최고 경영자는 확진된 직원들의 입원으로 회사가 약 $5만 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벌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델타항공은 또 다음 달 30일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의 확진에 따른 임금 보전 방침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델타항공은
다음 달 12일부터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 매주 확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할 방침입니다. 한편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우세 바이러스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날 미국 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을 웃돌면서 지난 1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안보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후반기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번 훈련은 병력 동원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집중 조명하고 대북 지원단체, 한인 이산가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가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대응 노력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러시아 추정 해커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도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주요 당직자와 민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사이버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관이 랜섬웨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 인프라 공급망 보안과 사이버 안보 교육 등 국가 사이버 안보 개선을 위한 공동의 협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이버 안보는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지난 6월 열린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But the reality is most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is own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federal government can't meet this challenge alone. 민간 부문이 대부분의 핵심 기반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만큼 연방정부 혼자 사이버 안보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대표들이 사이버 안보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기업과 에너지기업, 보험회사, 교육계 대표 등이 초대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핵심 관계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랜섬웨어 등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기업에 더욱 강화된 보안 조치를 촉구했고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모두 정교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사업체와 지역사회는 물론 중산층 가정의 생활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은 정부 혼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점증하는 국제적 도전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이 전 국가적인 대응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6일 동안 가동이 중단돼 미 동부 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미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도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9개의 공공기관이 해킹 공격을 받았고 미 수사당국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 주요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전 국가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escalating cyber threats we face require a whole of nation effort. 지난 4월 백악관 내에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했습니다. 5월에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사이버 안보 기준을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사이버 공격을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 공격 수준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 최근 미국 내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4월 공개한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신중하게 평가하고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미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도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과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해커들에 의한 공격으로 최근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 추정 해커 조직의 활동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사이버전 요원을 약 6,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금융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 오후 종료됐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미한 두 나라 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비 태세 등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훈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과 돌파 감염 등의 상황을 고려해 훈련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참가 인원도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축소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잇단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을 비난해 훈련 기간 중 북한 도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하계 훈련 중인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태북 지원 단체들과 한인 이산가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인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여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가족들을 북한에서 만났고 의료단체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의사들을 교육했으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북한 방문 같은 문화교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령되면서 그런 여행들이 중단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발령 후 매년 연장되던 이 조치가 다음 달 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 평화운동가 인도주의 및 비정부 단체
그리고 이산가족 대표들이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여행금지 해제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면담에 참석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유지연 교수는 신문에 북한 여행금지는 이산가족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북한의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예외적인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코로나 발병 이후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금지가 해제돼도 북한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소재 전미 북한위원회 키스 루스 사무총장은 신문에 북한 여행금지가 해제되면 인도주의와 개발 요원들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자마자 북한으로 복귀해 그동안 맡겼던 인도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사무총장은 국경이 개방되면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국무부가 9월 1일 만료되는 여행금지를 연장하거나 종료할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의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여행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미국 관리들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은 지난 23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초점을 맞춰 북한 여행금지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에 관한 결정을 기다린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국 내 이산가족 중 한 명인 케이트 심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심 씨의 삼촌이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고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증조 할머니가 그의 행방을 찾을 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방송은 1980년대 중국에 유학 중이던 심 씨의 오빠가 북한에 가서 실종된 삼촌을 추적해 37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온 심 씨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 씨를 비롯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은 2017년 발령된 북한 여행금지 조치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NPR 방송에 현재 북한 여행금지를 해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미국 정부가 가족 상봉이나 인도 지원단체, 언론인 등에게 여행금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인적 교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 친우봉 사회의 데니얼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NPR 방송에 여행금지 해제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스퍼 지부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 NGO들이 북한에서 해온 기본적인 수준의 관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Biden administration would like the North Koreans to come back to the table, and in order to do so, they should get back to a baseline level of engagement. 제스퍼 지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미 하버드대 의대 박기범 교수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특별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is for humanitarian workers. That includes myself. I do humanitarian surgery in North Korea. We now have to get exemption and apply for exemption and approval for a special validation passport for every time we travel to North Korea. This is a huge burden. 박 교수는 의사들이 북한에서 인도적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여행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수해 탓에 지난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북한 시장의 소비자 물가와 환율 변동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시장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7.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가 강화됐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기록했던 3.3%와 9.4%보다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또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간 중 첫 해인 2014년 이래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을 제외한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이 39.1%로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산물의 경우엔 무려 122.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낸 최지영 연구위원은 식료품의 경우 밀가루와 콩기름 등 가공식품의 가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중 무역 봉쇄로 크게 올랐고 신선식품의 폭등은 수해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식품의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급등한 것 같고요. 자연재해가 있으면 좀 급등락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는 가공식품인데 가공식품은 특히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료품 원자재가 수입이 많이 중단된 것이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가격을 좀 급등시킨 것으로 보여요. 가전제품 등 기타 소비재 가격은 12.2%, 주류와 담배 가격은 5.3%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은 3.2%로 제한적 상승에 그쳤습니다. 쌀 가격은 지난해 5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했지만 옥수수와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전체 곡물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북한에서 쌀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옥수수는 식량 부족이 심화하면 쌀 대비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석유와 석탄 가격은 각각 18.1%, 12.5% 하락했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이동 통제 강화로 석유 수요가 감소했고 석탄 가격은 2019년 17.3% 상승했던 것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분기 국경 봉쇄가 시작될 땐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고 2분기에도 3.2% 올랐다가 4분기에 19.6%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단기간 급락한 것은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통제와 북중 국경 봉쇄로 무역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입을 위한 달러 수요가 줄어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입니다.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외화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은 것도 환율 하락의 배경인데 그렇지만 이게 시장 요인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 당국이 탈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을 펴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화를 사용하는 것을 좀 정책적으로 강조하면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것이 하락의 배경이 아닌가. 최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곡물가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의 영향이 올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22일 현재 평양 지역 쌀값은 1kg에 5,200원으로 4,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던 7월 중 가격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쌀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온 국경 지역인 해산은 6,000원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달러당 6,000원대에서 7,000원대였던 게 지난 22일 현재 4,7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장마당 활동을 통해 부지런히 달러를 벌어 저축해온 북한 주민들에게 달러 가치 하락은 실질 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달러 사용을 통제하고 원화만 쓰도록 강제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모아놓은 달러를 헐값에 원화로 바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쓴다는 설명입니다. 조충희 소장입니다. 달러 가격이 지금 거의 4,000원대로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쌀이나 옥수수 이런 이제 주요 상품의 실질 가격이 달러로 환산하면 2배로 다 뛰어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상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로 지금 보입니다. 북한에서 올해 자연재해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식량 등 생필품 가격의 최대 변수는 국경 봉쇄 해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중국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국경 봉쇄가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거든요. 여기다 시노팜, 시노백이 돌파 감염률이 높은 걸로 알려지면서 북한에서 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안 열면 정말 죽는다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금년 내 못 연다. 더 심한 얘기는 내년 이맘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충격은 대북 제재 강화보다 북한 주민 생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옥수수 시장 가격의 상대적 상승,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 대북 제재 강화 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초대형 동상 등을 건립했던 북한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하며 계속 외화를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80% 이상을 북한 당국에 바치는 등 강제 노동의 피해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소규모 건설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을 추적해온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사이의 외교, 군사, 경제적 협력 등을 연구해온 티코 벤데르훅 씨는 25일 미국 동서센터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 토론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아프리카 내 활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I feel like we are also missing some activities. So in recent years we had 벤데르훅 씨는 최근 북한의 대규모 건설 활동은 사라진 상태라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수대와 같은 대형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더 작은 기관들이 대형 동상이 아닌 작은 건축물, 이를테면 수영장과 같은 것들을 짓고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활동들을 합쳐보면 북한이 여전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OE는 지난 2019년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이자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위장 회사를 차려 주택과 호텔, 공장 건설에 나선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일부 공사 계약이 끊겼지만 세네갈 수도 다카르 외곽의 한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 건설 공사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습니다. 벤데르훅 씨는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건설 활동의 규모가 작아진 이유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t first, it seemed that the sanctions didn't matter very much. There's a lot of evidence of contemporary dealings. 벤데르훅 씨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됐던 2016년이나 2017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제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으며 심지어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당시 상황에 대한 문의에도 종종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압박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된 미국의 압박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움직이게 했다고 벤데르훅 씨는 말했습니다. 벤데르훅 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탄자니아 정부가 전투기 수리를 위해 고용했던 북한 기술자들을 미국의 압력 때문에 되돌려보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I have no problem calling the construction work in Africa forced labor. I've worked in a research project in 벤데르훅 씨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상황을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과거 자신의 연구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80%를 북한 당국에 바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여권을 소지하거나 해당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종종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노동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벤데르훅 씨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BOE는 세네갈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재정 자료를 입수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지인 수준에 못 미치는 월 $100 수준이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금 상당수가 북한 당국에 상납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 현지 중고 물품 시장을 방문하는 것만 허용됐을 뿐 약 3년 동안 정해진 숙소와 일터만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2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하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무기에는 합동 직격탄용 유도 장치
KMU 556 3,950여 개와 KMU 557 1,980여 개 외에 DSU 42 B 레이저 정밀 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와 관련된 금액은 총 2억 5,800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 제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주요 비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의 안보 증진을 도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매가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군수품 비축량을 늘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는 한국의 작전 계획을 지원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승인에 대해 미국 의회는 앞으로 30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무기 수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북한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도 정당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 채 다양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인권 침해를 제대로 기록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용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와 미국 동서센터의 세라킴 방문연구원은 2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의 여성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발간하는 학술지 윤리와 국제문제에 방치된 북한 위기, 여성의 권리란 제목의 연구 에세이를 기고했던 두 전문가는 북한 여성들이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 여성이 비공식 경제의 핵심인 장마당의 주체로 북한 가계 수입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장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50%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북한 여성의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big part of their activity is within the informal markets or 장마당. 북한에선 부인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고 여성은 북중 국경을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 심지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국 내 공장과 식당 등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엔과 한국국책연구기관 등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활동을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농촌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동원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당국에 돈을 바치는 등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장마당 아줌마들이 벤츠를 탄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정부나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비공식 시장 경제 지배력을 확대하자 북한 지도부가 위협으로 느끼고 시장 단속과 옛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즐리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용해 정권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point out that some analysts are concerned that the Kim regime is actually making use of this COVID-19 pandemic. 리즐리 교수는 제한적 정보만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북중 국경 봉쇄가 여성 상인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한국 문화를 체제 전복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특히 가정과 국가에 대한 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극도로 낮은 공공보건, 사회에 만연한 착취와 차별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유엔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영양실조와 기본적인 의료 지원에 결여, 성폭행, 인신매매 등 다양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북한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첫 성경험을 강제로 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관리소 등 수감시설 내 여성들에 대한 강제 노역과 고문, 성폭행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striking statistic saying that around a third of the first sexual experience for a lot of these women. 레즐리 교수는 여성에 대한 이런 인권 착취를 기록하고 효율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탈북 여성들이 겪은 역경에 대한 인터뷰 등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문서화하고 인도주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되도록 기술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First, AI can help document atrocities by archiving and analyzing big data, including interviews with 레즐리 other 교수는 sectors on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경제 지표와 탈북민 증언을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위성사진을 통해 논과 쌀값의 변동을 추정해 농산물 생산량을 추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향후 국경 봉쇄를 풀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분석을 통해 북중 국경을 오가는 움직임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호단체들이 인공지능의 추정 능력과 지상의 관측 지표를 결합해 대북 구호 물자가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등 투명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인공지능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 문제와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최신 정보 수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유엔 직원들이 인터뷰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건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particularly helpful for the United Na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access to defectors. 세라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기본적인 자료 수집 업무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부의 탈북민 면접 등 자료 접근 제한으로 올해 연례 인권백서 발표를 포기했다며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재단 출범을 보지 못하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국은 서둘러 현지 자국민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군용기를 투입해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 391명을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 가족 391명이 카불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수송작전의 이름은 미라클, 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한국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들이 수년간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원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공군 C-130J 수송기 2대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1대를 투입했습니다. 당초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아프간 내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군 수송기를 투입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카불 공항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를 모두 이송할 수 있었다며 공항까지 버스에 태워 한 번에 이동시키자는 미국의 제안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작전은 미군의 전면 철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당초 계획대로 아프간 내 미군 병력을 31일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 주요 7개국 긴급 정상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미군 철군 시한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카불 공항에서의 안보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탈레반 정부는 이에 더해 아프간인의 카불 공항 이동을 전면 통제하면서 앞으로 아프간인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가 지난 24일 카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موږ د امریکایانو باندې غږ کوو په امریکایانو باندې خپل دغه پالیسي ته تغییر ورکړي د افغانستان خلک تشویق نه کړي. 무자히드 대변인은 미국이 아프간 내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데려가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은 이들의 재능이 필요하며 이들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한 여러 나라들이 군용기를 투입해 자국민과 협력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급하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철군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송작전에 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달 말 마지막 순간까지 대피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Well, look, it's clear that the troops will be withdrawn by the end of the month, and what we'll do is use every remaining hour and day to get our nationals, such as we can, the Afghans who worked for us, out. 남아있는 매 순간을 활용해 영국인들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도 25일 현지의 극도의 긴장 상황, 공항 진입의 어려움, 구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 미군 철수 발표를 모두 감안하면 구출 작전은 진정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En raison de l'extrême tension sur place, des difficultés d'accès à l'aéroport, du nombre de personnes concernées et du retrait annoncé des forces américaines, ces évacuations sont une véritable course contre la montre. 아탈 대변인은 미군의 31일 철군에 앞서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에 프랑스 정부의 구출 작전이 종료돼야 할 것이라면서 매일 수백 명씩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일 미군이 철수를 완료한 8월 31일 이후에도 아프간인 협력자들의 출국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s Ende der Luftbrücke in einigen Tagen, zu dem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Joe Biden gestern auch in den G7-Beratungen kein neues Datum genannt hat. Ich habe darüber gestern berichtet. 메르켈 총리는 며칠 뒤 항공 운항 중단이 아프간 조력자들을 돕는 노력의 중단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3,700여 명의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소개했고 스페인도 지난 일주일간 1,100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군용기를 투입해 자국민 500명과 아프간인 700명을 이송했습니다. 탈레반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25일 군용기 4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해 자국민과 옛 소련권 국가 국민 5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5일 아프간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이 카불에 항공기를 투입해 8만 2,300여 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4시간 사이 19,000명이 90대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직 미국만이 이렇게 대규모의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현재 최우선 순위는 아프간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카불 공항 앞의 혼란 속에서 한 통역사 여성의 아이가 압사당한 이야기를 언론으로 접했을 때 매우 비통했다며 국무부와 미국 정부 당국자들 모두 이런 심정으로 대피 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lives and futures, starting with our fellow citizens, including the lives of children, hang in the balance during these critical days. And that's why everyone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며칠간 미국인들과 어린이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8월 31일 철군 이후에도 미국인들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돕는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워싱턴 인근 북버지니아 등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속속 도착하면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BOA에 많은 미국인이 자원봉사를 통해 난민들을 돕는 온정주의 문화에 감동한다며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한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속속 미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이들이 워싱턴 인근 페어팩스 등 여러 도시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으며 미군 기진의 임시 숙소를 거쳐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 재정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4일 이후 23일 오전까지 미국이 아프간인 4만 8천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전했지만 미국에 입국한 난민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정부를 도운 이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을 돕기 위해 최대 5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나 미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들과 가족, 탈레반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난민 절차가 아닌 특별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이민 비자는 생체 인식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난민의 신속한 미국 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언론들은 약 8만 8천 명의 아프간 난민이 이 비자를 통해 이미 입국했거나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버지니아 페어팩스의 덜레스 엑스포 센터와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대학 등엔 지난 주말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들이 수속을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들에게 생필품과 통역 등을 제공하려는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지역 언론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아프간 난민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했고 수십 개의 민간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방법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23일 현재 적어도 25개 주 주지사가 아프간 난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 기금과는 별도로 종교단체들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24일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미국인들의 움직임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We are deeply moved by the outpouring of support from so many Americans, so many of them veterans. 많은 참전용사 등 미국인들이 아프간 난민들과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 아프간 조력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것이 최고의 미국 정신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안에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오랜 난민 수용과 지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엔 공산화된 베트남을 피해 탈출한 보트피플 난민 13만 8천 명, 지난 60년간 쿠바 난민 100만 명, 냉전 때는 잭슨 베닉법에 근거해 소련 내 유대인 50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즈너 교수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1980년 의회 난민 법안 채택 이후 베트남인 80만 명 등 동남아시아에서 난민 120만 명을 수용했다며 이런 온정주의로 아프간 난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유엔 난민 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3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한 세계 최대 난민 재정착 국가로 계속 미국의 망명을 모색하는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refugee resettlement. We've resettled more than 3.2 million refugees. 물론 미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시민들을 중심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와 테러 분자들의 위장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많은 주정부와 시민들은 아프간 난민 지원에 공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한 탈북민들은 24일 BOA에
아프간 난민들을 환대하는 미국인들의 활동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중서부 시카고 지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자신을 비롯한 탈북 난민들이 모두 정착 초기에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 등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며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푸는 미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만 봤던 문화를 제가 미국에서 겪어보니까 참 미국이 아량과 도량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한 국률한 감정이 확실히 이 풍속에가 미치고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참 북한에서 알던 미국과 여기서 아는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이 미국 문화에 확실히 배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꽃 도매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정착 초기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그것이 북한에서 배운 잘못된 교육과 빈곤, 폐쇄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죠. 모든 사람은 이제 이익을 따지고 움직이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물 안에 개구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자기네만 서로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은 나와 다른 문화와 나와 다른 색깔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어울려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 같은 걸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이제 너무 큰 복이죠. 김마태 씨는 정착 초기 정부와 민간단체, 한인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온정을 잊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정착 이후 자신이 후배 탈북민들을 돕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주간 영어 공부시키고 6달 동안 이자같이 무료로 이자같이 렌트비를 보장해주고 8개월간 수도 스탬프 주고 6달간 쓸 수 있는 현금을 주고 1년치 의료보험을 주고 이게 다 이자같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나 개별적인 단체가 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이건 정부가 도와주고 개인적인 교회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한인사회에서 이북도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다퉈서 나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보증해주고 집도 보증해주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참 정착이 쉽고 고마웠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저도 지금도 또 들어오는 북한 사람들에 해당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그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눠야지요. 또.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에서 최근 세상을 떠난 한 탈북민의 파란만장한 삶이 영국 주요 일간지에 소개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뒤 월북과 탈북, 영국 재정착 등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고인이 역경에 맞서 이룬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찬숙 씨가 최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중 고인을 만났던 오웬 밀러 교수가 2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김 씨의 영문 이름인 시실리아 김의 부고를 올리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20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식민 통치와 한국전쟁, 분당 등 특별한 삶을 살았지만 고인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러 교수에 따르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김찬숙 씨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인민군 부상병 간호를 위해 입대한 여고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선 김일성대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선전에 끌려 월북한 전문의들이 꽤 있었고 김 씨도 무상으로 대학에 갈 목적으로 인민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인민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미군 출신의 전쟁 포로들까지 간호했고 복무 5년 후 평양의학대학에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 경제 상황이 정점에 올랐던 북한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평양의 임상병원에서 내과의사로 활동하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3년에 딸과 함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 새별군의 광산촌으로 쫓겨났습니다.
1978년에 중국 적병 지역에서 일반으로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1990년대 대기근이 닥치자 홀로 딸을 부양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술을 암시장에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1998년 대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딸과 소녀를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에 다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70대의 나이에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김 씨가 역경에 맞서 이룬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멜번 대학교의 송정 교수는 김 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2016년에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자신이 여러 나라를 돌며 만나서 들은 수많은 탈북민의 이야기 중 가장 독특하고 진실하다며 진정한 생존자의 이야기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올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크게 눈길을 끈 이스라엘의 무기체계 아이언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20세기 컨트리 음악의 거성 행크 윌리엄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밝힌 인권선언이 발표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와 귀족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고 이들에게는 세금 또한 면제가 됐습니다. 반면 시민과 농민, 도시 노동자로 이루어진 제3신분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789년 6월 제3신분의 사람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국민회의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발표로 이어집니다. 미국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군인인 라파예트가 초안을 쓴 이 인권선언은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1978년 8월 26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인 알비노 루치아니 추기경이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는 새 교황의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치아니는 23살 때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929년 루치아니는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8월 26일 루치아니는 교황청 특유의 선거 방식을 통해서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루치아니 추기경은 선임 교황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겠다는 의미에서 전임 교황인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23세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1세로 짓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화려하고 장엄했던 교황 대관식을 거부했습니다. 즉위와 함께 온화한 이미지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존경을 받은 교황 바오로 1세는 하지만 선출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